벌써 어른 수업 100강 기획을 한 다음에 3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 4번째입니다. 이제 4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리의 소원은 땡땡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땡땡. 저 땡땡으로 비워둔 이유는 2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맞춰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다 달라서 그래요. 다 다르고 그리고 맞춰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 다르고 맞춰보라는 거. 맞춰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퀴즈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예. 다 다른 걸 맞춰보라고요. 예. 퀴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 다르니까 맞춰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맞춰보라 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 다 다른 목표 위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위에 목표를 바라보면 다 다르지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위에 목표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이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르지만 그 원하는 걸 왜 원하는지 그 목표 위에 목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 위에 목표를 볼 건데,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이 원고 내용을 실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청년들을 만나면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너희들의 전략을 말해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전략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낙처가 돈, 명예,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3가지 외의 행복의 길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청년들을 자주 만날 자리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 BTN에서 절친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줄 아는데, 청년들 만나는 자리 거의 없어요. 이 절에 오는 소수의 청년들 말고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군대에 있는 청년들, 군인 아저씨들. 그러니까 예전에 다 아저씨라고 불러서 지금도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20대 초반의 남자아이들이잖아요. 청년들. 20대 초반 남자아이들 수백 명씩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항상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니? 전략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면 이 생각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건가? 라고 물을 때마다 생각보다 답변들을 잘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 말을 그래 잘하는데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답변을 잘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특별하게 말을 잘하고 열심히 대답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붙잡고 물어봐도 결국은 원하는 것들을 대답해 보라고 해도 그렇고 적어보라 그래도 그렇고, 적어보는 건 그래도 잘 적는데 적어서 낸 것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A4 용지 한 장으로 썼든 반 페이지로 썼든 두 장으로 썼든 10장으로 썼든 상관없이 결론은 뭐냐면 돈, 명예, 사랑 중에 하나더라고요. 돈, 명예, 사랑 중에 하나.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 이제 여기서 이 사랑도 이 물질적인 요소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물질적인 요소를 얻기 위해 자기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어서 부처님 당시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쾌락을 누리는 5가지 욕망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 재색 식명수라고 해서 제욕, 그 다음 색욕, 식욕, 명예욕, 수명욕. 근데 그 중에서 식욕하고 수면욕은 본능이잖아요. 예. 아니 뭐 행복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이 뭐냐 그랬는데 맛집 가는 거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는 전략이 맛집 가는 게 행복을 이루는 전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이룬 걸 가지고 즐기는 거지. 예. 좋은 침대 자서 꿀잠 자는 거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본능이고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오욕락도 제욕 아니면 세욕 아니면 명예욕이잖아요. 제욕이 돈, 세욕이 사랑, 그리고 명예욕이 명예.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 위의 목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에요. 윤희는 돈 많이 벌고 싶니? 솔직히 별로 안 벌고 싶지 않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윤희는 출가하고 싶니? 아니야 그거는? 의견은 확실하네? 난 그것도 그저 그렇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돈에 대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었나 보네요. 예. 희영법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가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또 건물을 사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타운을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전시해 놓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고 노래 듣고 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어. 이게 목표 위의 목표예요.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또 명예 얻고 싶잖아요. 그럼 명예 얻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 위의 목표예요. 각자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방법론은 전부 다를 수가 있으나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목표 위의 목표는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그 목표 위의 목표를 볼 줄 알 때 우리는 삶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위의 목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목표 위의 목표를 보려면 목표를 좀 이뤄야 돼, 안 이뤄야 돼요? 이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인도의 정신 문화에서는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돈, 명예, 사랑에서 낙처가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전략이 돈, 명예,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나올 이야기가 뭐 소욕지족, 조금 욕심 부리고 만족하라고 답변을 해줄 것 같고 아니면 무소유,
욕심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갖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예, 욕심 좀 부리고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요 지금 목표를 이루는 차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으니까 인도의 정신문화를 놓고 보면 인도에서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가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추구해 볼 만한 아주 가치 있는 일, 이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까마, 아르타, 다르마, 목샤예요. 근데 다 인도말이죠. 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죠. 자, 까마, 뭘 것 같아요? 네, 한국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불교학과 까마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2학년 되면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 이 까마는 뭘 추구하는 거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쾌락은 추구해 볼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쾌락이라고 하는 건 누려볼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성욕이든 소유욕이든 상관없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원하기도 하지만 또 충분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예요. 부. 재물과 재산을 모으는 것. 이것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충분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르마라고 하는 건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얘기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는 건 충분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모크샤라고 하는 건, 목샤라고 적어놨는데 모크샤라고 하는 건 해탈을 의미해요. 번뇌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자유. 번뇌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가치도 충분히 추구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네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죠? 근데 동시에 욕해요, 안 해요? 동시에 욕하죠. 굉장히 이상한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건전하면 성적인 것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면 욕해요, 안 해요? 욕하죠. 굉장히 이중적인 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욕망이나 부를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욕망이나 부를 추구하는 것이 숨기고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고 누구나 추구할 만한 가치인 거예요. 네 가지 방향성을 전부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 삶의 방향성에 대한 대긍정이라. 이렇게 해야 건전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지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가 2대2 시속 게임이에요. 이건 뭐냐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까마와 아르타겠죠. 출세관적인 가치가 다르마와 모크샤일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보석이 빛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와 쾌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좋은 건데 거기에 사로잡히고 잡아먹혀버리면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서 균형을 맞추는 거냐면 다르마. 불교에서는 저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제가 불자에게는 시와 개로서
부를 추구했으면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풀어야 된다. 까마 추구하는 건 좋은데 불건전하게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율로서 통제한다. 계율로서 통제한다. 제가 볼 자들에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막았어요? 부처님 그러신 적 없어요?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나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러셨지. 올바른 성관계는 괜찮다 그러셨어요. 다르마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한 존재들은 모크샤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모크샤, 저게 뭐냐면 해탈이에요. 제가 볼 자들은 다르마, 시계를 통해 생천의 공덕을 만드는 것. 출가자들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모크샤, 해탈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삶이 건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자, 균형이 맞아야 상식적이고 건전하다는 거죠. 그럼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건전한 거. 너무 2차원적인 대답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이 썩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까마와 아르타만 추구해요. 그럼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르마와 모크샤만 추구해요. 이것도 역시 삶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는 다르마와 모크샤만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다르마와 모크샤만 추구하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어떻냐면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볼 자가 다르마와 모크샤만 추구하고 까마와 아르타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자로서 삶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이 무슨 얘기냐면 돈을 안 벌어요, 제가자가. 그리고 자기는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고 수행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럼 출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반대가 마찬가지냐면 출가했어요. 근데 까마하고 아르타만 추구하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이 쾌락과 부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비율로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까마, 아르타, 다르마, 모크샤가 결코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무조건 자랑스러울 거 없어요. 수행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자랑스러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치의 균형이 중요한데 원고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님이니까 무소유, 소욕지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 소유와 욕심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삶에 힘이 생기니까요.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벌고 싶은 대로 노력을 하되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난 이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것일까? 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목표 위에 목표를 바라보도록 만드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저는 참고로 명예형 인간이에요. 명예가 추락될 것 같으면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가 추락될 것 같으면 사랑도 필요 없어요. 저는 아마 제가로 있었으면은 명예형 인간,
학자로서 명예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학자였다가 정치하거나. 사람마다 돈이 제일 좋은지 사랑이 제일 좋은지 명예가 제일 좋은지가 전부 틀려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틀리죠. 희은법은 돈이죠. 돈, 명예,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랑? 오, 이상한데? 안 그럴 것 같아.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사랑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제 뭐 패스. 유니버는요? 돈, 명예, 사랑. 명예. 그렇구나. 명예가 제일 좋으시구나. 이 사람마다 이런 가치 순위가 전부 다른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균형을 맞추려면은요. 이 질문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것일까? 돈이 1순위인 사람에게. 명예가 1순위인 사람에게는 난 이 명예 얻어가지고 뭐 할 것인가? 사랑이 1순위인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성취해서 뭘 할 것인가? 이게 무엇을 드러내냐면요. 영순위를 드러냅니다. 영순위. 그게 바로 목표 위의 목표예요. 이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맞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꼭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유와 욕심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보통 누구한테 하냐면 스님들한테 안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하거든요. 제가불자들에게. 제가자들에게. 그럼 제가자들은 소유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원동력이니까. 그게 원동력이니까. 스님들은 소유와 욕심이 원동력이 아니라 스님들은 수행력이 원동력이기 때문에 소유와 욕심을 조금 이렇게 떨궈 놓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출가자들은 그렇지만 제가불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불자들은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욕심. 애기들은 뭐가 원동력이냐면 우는 힘이 원동력이래요. 불은 타는 게 원동력이래요. 태우는 게. 마찬가지로 제가불자들은 욕심이 원동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이 질문 자주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얻어서 뭐 할 건가? 이거 허망한 거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 위에 0순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행복에 성공을 하려면은요, 오답노트를 잘 써야 돼요. 수능 공부할 때 보면 1등급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와 1등급에서 요 최상위 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최상위 올라가는 친구들의 차이가 있어요. 1등급까지는요,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 오답노트 적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 안 풀고 싶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절대 최상위로 못 올라가요. 최상위로 올라가야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밀려가지고 상황 따라 점수 따라 학교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를 하려면 그게 수능 공부든 아니면 직장 공부든 아니면은 행복이든 분명한 건 오답노트를 잘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답을 교정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고 있는 내용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오답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기 싫기에 실수를 감수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 삶의 습관적 선택들이 오답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려면 정답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낯섦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오답을 선택하는, 반복해서 선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습관이 오답 중심인지 정답 중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꼴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자신의 하루 24시간 중에 불편한 순간이 많다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다면,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1년 중에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자기 스스로 주관적 행복감을 느낄 때,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만약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꼴은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오답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배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선택을 또 하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1번 선택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럼 1번 선택 안 하거든요. 다르게 생각해 보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시 1번 선택해요. 1번 또 선택합니다. 1번 또 선택해요. 1번을 또 선택해요. 1번을 또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오답이어도 가장 익숙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이 정답일 거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1번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원하는 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그리고 행복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답 노트를 잘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배움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 알죠? 네.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은 몰라도 나이키 마이클 조던 시리즈는 알 거 아니에요. 운동화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덩크하는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농구 황제인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인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이 NBA 전설의 농구 선수인 레리 버드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이클 조던이 한 경기에서 63점인가 68점 낸 적이 있어요. 한 경기에서. 혼자서 68점인가 낸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 보고 한 말이에요, 지금. 그 경기 보고 레리 버드가, 이분도 전설의 농구 선수입니다. NBA. 뭐라고 했냐면, 신이 조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NBA 최단신 선수. 키가 163인가 168인데 NBA 선수예요. 먹시보그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 생각에 조던은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다. 이유는 간단해요. 조던만큼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멘탈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세간의 평가들은 이렇게 농구의 신이라고 하고 농구 황제라고 하고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하고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사실은 마이클 조던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마이클 조던의 키가 198cm였대요. 커요, 안 커요? 큰가요? 근데 농구 선수로서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cm인 게 약점이에요.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수백 번씩 제자리 점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수년간 제자리 점프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100번씩, 수백 번씩 제자리 점프에서 기록이 1m를 넘어가는 순간 자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 경기 능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제자리 점프를 연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은퇴 후에 경기하는 거 봤거든요. 초청 경기. 그때도 나르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점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조던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냐면 자기는 재능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198cm라.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대요. 남들 쉴 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에도 격이 있다 이거예요. 배움에도 차원이 있어요. 차원. 배움에도 격이 있는데 원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배움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은 무엇을 배우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배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대학에서 멋진 학문을 배우면 그것이 배움의 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격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폼재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시골 할머니에게 장독대에서 김치 한 포기를 꺼내 맛나게 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결코 격 낮은 배움은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움의 내용,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번드르르한 걸 배우면 그러면 격 높은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움의 격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왜 배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왜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 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움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이 가치 중립적인 이 주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유, 기름 넣는 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왜 배우는가는 방향이에요. 기름 넣어서 어디 갈 거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는 이 평등해요. 그냥 그건 원동력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딜 갈 거냐? 이건 차별이 나요. 그래서 왜 배우는가? 이것에 따라 배움의 격이 달라집니다. 공자님이 이제 한탄을 했는데 본인 살아있던 시대의 학자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옛날의 학자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오늘날의 학자는 남의 이목 때문에 공부한다. 말세다, 말세 이런 거죠. 왜냐면은 요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자기 완성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선택받아야 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자 백가라 그래가지고 수없는 이 군웅들, 이 나라들이 형성되고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학자들이 맡았는데 그 역할에 채택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양보다 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광고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부는 이런 공부다. 내 공부는 이런 쓸모가 있다. 내 공부를 하면 당신을 제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수없는 학자들이 시골에서 자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한 조금을 가지고 이 정치가들, 왕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피하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옛날의 학자는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오늘날의 학자는 남의 이목 때문에 공부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에 학자가 공부하는 내용이겠죠. 이때 당시로 보면 제자 백가라고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백가, 대표적인 한 가를 이루는 학파가 백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학파가 아닌 것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뭘 배우는가, 이것이 무엇을 배우는가예요. 근데 그것에 따라 배움의 격이 결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아니면 뽐내려고 하는가. 그 목적의 순수성에 의해 배움의 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내용하고 있는 거냐면 목표 위에 목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목표를 이룰 때는 당연히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치의 균형을 이루려면 배움이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흐름 따라 살아도 돈 벌어야 된다, 명예 얻어야 된다, 사랑 얻어야 된다 이런 가치가 나름대로 생겨요, 안 생겨요? 애를 써가지고 안 배워도 생기죠. 근데 종교적, 도덕적 가치, 다르마 그리고 해탈을 추구하는 가치, 모크샤 이거 애를 써서 안 배우면 그런 게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거 추구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오직 배워야 생긴다는 거예요. 배워야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배워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배워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건데 그 배움에도 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격은 다름 아니라 뭔가 더 멋져 보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왜 배우는가요? 왜 배우는가? 우리가 이 배움에 게을러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이제 한 번은 저기 거창 행복한절에 있을 텐데 그때 그 은산 스님이 우리 은사 스님 말고 본명이 은산 스님이신데 은산 스님이 우리 모친이 거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정리를 하는데 은산 스님이 그런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완전 칼같이 탁탁탁 맞춰가지고 이 테트리스 쌓듯이 탁탁탁탁 잘 넣으시거든요. 근데 냉장고 정리를 딱 하는데 우리 모친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니 우리 모친보다 은산 스님이 훨씬 잘하시는데 왜 저러시지? 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근데 은산 스님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한번 알려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친이 신나가지고 쏟아내는 노하우 있잖아요. 그걸 다
다 보고 본인 방식하고 틀린데 그걸 배워서 일단 그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 항상 배움을 받아들일 태도가 저거구나. 시골 노파가 김치 써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럼 배울 수 있는 태도.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냉장고 정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배울 수 있는 태도. 그래서 배움의 격이 있다 그랬는데 그 배움의 격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움을 좋아하고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순수한 배움이 자신을 목표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일단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배우든 왜 배우든 할 거 아니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친구끼리나 가족끼리는 물론이고 공부하겠다고 앞에 가 있는 스승이나 선생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과 조금만 틀린 이야기 하면 얼굴 찌푸리고 기분 상하고 그래서 안 배우고 내가 혹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틀려도 이미 마음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표 위에 목표는커녕 목표도 성취 못해요. 목표도.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왜냐? 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성취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성취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오답 때문에. 그러면 그 오답의 습관을 교정하려면 당연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게 오답이라 그러면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없이 기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음. 누군가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보면 내가 정답을 알아도 한번 배워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바꿔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 위에 목표 이랬죠? 앞에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죠. 근데 그 개인적인 목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이게 목표 위에 목표죠. 앞에 목표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만 가지 길로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표 위에 목표를 초점을 맞춰서 보잖아요. 결국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겠죠. 명예 얻어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겠죠. 사랑, 행복해지고 싶겠죠. 건강해지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겠죠. 일을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겠죠. 박사학위 따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겠죠. 집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겠죠. 목표는 만 가지 차별이 있으나 목표 위의 목표는 공통입니다. 공통. 목표를 보느냐, 목표 위에 목표를 보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보느냐, 0순위를 보느냐. 0순위를 볼 때 모든 존재는 한 길을 가는 도반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리심은 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은 불쌍한 중생이라는 것. 이 연민심, 이 자비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와 세상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내 도반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배우는 것에도 내용들이 다양한데 요 법륜 스님 말씀하신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탁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돈, 명예, 사랑, 이것은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바깥의 것이라면 영순위에 해당되는 그 행복을 느끼는 주체, 나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탁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겪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겪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한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기억을 하셔서 저런 관점을 가지고 나를 턱 깨달아 버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목표 위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위의 목표. 앞에 목표는 만 가지 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 가지 차별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목표 위의 목표. 그건 행복. 목표든 아니면 목표 위의 목표든 이루기 위해선 배움은 필수입니다. 배움은 필수예요. 그리고 배우려면 배움의 격을 높이려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울 만한 태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을 전공해서 나를 전공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호흡을 이어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 위의 목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반이라는 것. 이 내용을 배웠으니까 만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다투지 마시고 행복 추구하는 것은 경쟁에서 한 명만 얻는 거 아니니까 한 명이 얻으면 두 명 얻을 수 있고 두 명이 얻으면 세 명 더 쉽게 얻고 이건 협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도반이라고 생각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돕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